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육아나 간병 같은 돌봄 문제로 고민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를 병행하면서 하기 힘든 데다가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는데요. 돌봄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자는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획일적인 임금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착취를 정당화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심을 감춰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무의식 중에 감추고 싶은 속마음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평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렇게 자책하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 라디오 심리학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말실수를 줄이는 법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째 접어들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8일 오전 기준으로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의 93%가량인 11,900여 명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 이렇게 총 합쳐서 158명을 20개 종합병원에 파견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의결된 예비비 1,285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 59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입된 인력은 중증 응급환자 수술이나 진료 지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들어가는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급 종합으로 가지 않고 2차 병원에서 먼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경 복지부 장관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를 한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면허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 통지서를 전공의들이 받고 나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견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 통지서에 담겨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조규용 복지부 장관 오늘 KBS 라디오에서 행정처분 면허 정지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통지서도 발송하고 있고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의대 교수들도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지난 9일에 비공개 총회를 열고 논의를 가졌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다음으로는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000명 증원안을 철회하라라는 요구였는데요.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내놓은 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이제 실태 조사라든가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상세하게 있어야 되고 재정 조달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의대 교수들과 전문의 16명이
자신의 소속이랑 다 밝히고 실명으로 시국 선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지금 온라인 사이트 개설에서 연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위압적 발언, 위협을 중단할 것, 또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모두가 좀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되고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5,100여 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오후 5시에 모입니다.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14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게 공통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칫 교수들까지 진료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지난주까지 전공의들 사이에서 누가 병원에 남아있느냐 이런 거. 네. 그 색출 작업이 논란이 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제 공식적으로 운을 띄웠어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또 복귀를 막는 행동은 자제해달라라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낸 건데요. 지금 또 경찰이 그 남아있는 인력들 전공의 블랙리스트라는 걸 작성한 사람을 또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각자의 입장과 결정은 모두가 다르고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의사단체들의 여론전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이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집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이 11일이니까 신학기가 시작된 지도 일주일 더 넘었는데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 학교들은 일단 개강 날짜를 미뤄가면서 의대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개강을 마냥 연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마지노선을 4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교육법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각 대학교마다 1학기 수업 일수를 적어도 그 한 학기에 15주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4월, 5월 넘어서 이제 들어와서 여름방학 없애고 8월 말까지 수업을 한다고 해도 늦어도 5월 중순에는 그때 시작을 해야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밤 늦게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월 말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휴학계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휴학이면은 그냥 쉬는 건데 휴학이 안 되면 유급이라서 등록금도 고스란히 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교육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네, 지난주부터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투입을 했잖아요. 예상대로 간호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고 네. 그 후에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게 참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네. 이참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의사단체들은 극구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네. 이 법안에 그 당시에도 화두가 됐었던 게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 문제였는데 이러면 이게 병원 밖에서 간호사들이 자기들 맘대로 단독 개원을 하는 게 아니냐. 의사 없이 개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외침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서도 의사의 독점 구조를 깨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의료계 안에서도 각 직역마다 수건 사업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갈등들도 첨예하게 있었죠. 간호사도 그렇지만 응급구조사, 약사, 한의사 등등이 있는데 일단 한의사들은 필수 의료 분야 정책, 또 미용시술 자격에 자신들을 포함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이게 진짜로 의사를 양성해서 투입을 하려면 10년 뒤에나 현실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요구도 내놨고요. 특히나 당면 과제는 이제 한의대 업계에서는 그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것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도 그렇고 이제 검사하는 거에서도 한의계하고도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약사들, 대한약사회는 아직까지 뭐 파업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 예전에 의약분업 당시에 갈등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를 하면 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약사들의 그 대체 조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 요즘에 왜 약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딱 그 이름으로 처방을 했는데 비슷한 효능의 다른 회사 것들을 처방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약사가 효능은 같지만 다른 약으로 조제를 해야 될 때 이게 복잡해요. 의사 동의를 빡 받고 또 결과까지도 통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런데 의협은 이렇게 되면 약 처방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는 점을 들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각 직군마다 얽혀있는 갈등들이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떻게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지도 지켜볼 일이 됐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깎아준다. 예, 세금을 비과세로 면제를 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이거를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할 만큼 그만큼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입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혜택, 절세 혜택이 있는 거죠. 그동안 고소득자 대상의 조세 지출이라고 하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에 12조 5천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4조 6천억 원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또 중위소득이나 저소득자보다 비과세와 감세 증가 폭도, 혜택도 훨씬 더 그 폭이 크게 나타난 거죠. 네. 다음으로 대기업의 혜택은 더 가파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2조 2천억 원 늘었고요. 비중으로 치면 대기업 수혜 비중이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그 고소득층이랑 똑같습니다. 그 전까지 10% 수준이었는데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6.5%로 껑충 뛰더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그만큼 또 사회보험 가입도 잘 돼 있고 건강보험료율이 더 오르는 점도 한몫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워낙에 크게 역대급으로 세수가 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비과세 감면을 넣어주면 이거 재원 대책을 찾기 어렵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와중에 뭐 금투세라든가 이렇게 감세 정책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 사이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표적으로 민생토론회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총선 앞두고 관건 선거다, 선거 지원이다 이런 논란도 꾸준하지만 이게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 발표가 너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 살림이나 나라 정책 세울 때 1년치 굉장히 집중을 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열어놓고 보면 막상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불쑥 등장한 것들이 상당수라는 네. 거예요. 문제는 이 민생토론의 현장 연단에서 뭐 좀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들인데
이게 원래 좀 프로세스는 시작이 각 부처별로 연구나 실태조사부터 해서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관계부처는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입과 관계부처 움직임, 거기선 또 몰랐고 국민 여론, 이게 다 같이 엇박자를 내면서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철회된 정책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그런 게 있었지 하실 수 있는데 7살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내용. 이거 한번 난리가 났다가 네.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건 많았어요. 뭐 선거 앞둔 시기에 돈 풀어서 선심성 정책 이런 거 되풀이는 됐지만 이번에는 그 횟수나 강도가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게 뭐 선심 정책인지 선거용인지 이것과는 또 별개로 떼어놓고 봐도 계속 이제 관계부처도 잘 모르는 엇박자가 내는 그런 발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요? 네, 거주 기관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횟수도 22번 하던 걸 25번으로 늘리고요. 신선배와 동결배와 상관없이 총 20번의 체외 수정, 5번의 인공 수정을 지원하고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건이 서울에 최소 6개월 거주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삭제를 했고 또 45세를 기준으로 잡고 연령별로 차등별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요건도 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의 난임자여도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건데 서울시는 고령 난임자에 대해서 아기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시술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이 보건소 공공 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치단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국회에선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돼 있다고요. 네, 사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뭐 저출생 공약들은 정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관련 법안 중에 단 3.2%만 통과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현황을 내놨는데 이 저출생과 관련 있는 법안들 중에서 그러니까 220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실제 개정된 건 7건. 그리고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장갑질 119는 거대 양당이 뭐 돌봄 서비스나 저출생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행이 하나도 없고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비슷한 공약을 되풀이해서 내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석 주 호주 대사 내정자 어제 호주로 출국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임명한 대통령실도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도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 네. 호주를 상대로는 외교 결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도 번졌지만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해제 이틀 만에 그리고 또 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는 사흘 만에 문제없이 호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항으로 나갔어요. 항의를 하러. 그 외교관 신분을 활용해서 범죄자를 도피시키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대통령이 내세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건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호주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역임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외교를 가지고 정쟁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난감해진 건 수사를 하고 있던 공수처죠. 네. 우선 이종섭 내정자는 앞으로 필요하면 뭐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주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또 함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지나며 많이 밀리던 길들도 정체가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수월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작업 정체는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수락 지하차도 입구 3차로에서 각각 작업 중인데 의정부 쪽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뒤로 월계 1교부터 정체 서행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정릉 터널 사이 밀리는 이유도 터널을 앞둔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밖에 일산 쪽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와 하남 방향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를 못 간 5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인데요. 익산 분기점 2,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가 극심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충주 부근으로도 2차로의 작업 여파 뒤로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박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육아나 간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가사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네, 저는 사실 아직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간병하는 그런 일도 없어서 사실 이 돌봄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제 나이 또래 지금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일 텐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모님 비용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 대략적으로 얼마냐 물어봤더니 요즘 시세가 시급당 15,000원?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월 250에서 많게는 300까지도 들고 네. 입주를 하게 되면 또 비싸고 쌍둥이면 더 비싸고 그쵸. 자녀가 이제 또 많아지면 더 비싸고.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진행자님도 아이 키우시지 않으세요? 그죠. 저도 아이 키우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었죠. 그러다가 그쵸. 이제 좀 지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요즘 딸 가진 죄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를 네. 동원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주변에도 제가 이제 워킹맘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보다 보면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좋은 이제 그 육아를 하고 싶으니까 네. 괜찮은 이모님을 찾는 것부터가 어렵다. 회사에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네. 심지어 물려주시기도 하고 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많이 드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이를 키우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일단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럭키한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간병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은행이 최근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게 진짜 파격적인 네.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신 최저임금 주지 말자, 차등 적용하자, 좀 적게 주자 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제안을 내놨냐? 사실 한국은행이 그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 이게 찬반이 너무나 첨예한 논쟁을 촉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특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 저출생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한은에서 얘기하는 게 2042년 이 돌봄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 가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앞서서 이제 육아도우미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이 추산한 비용을 보면 월 평균 264만 원이래요. 이 육아도우미 네. 비용이. 이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 원인데 네. 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넉넉하게 버는 게 아니면 상당수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아이를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간병인 고용 비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지만 월 평균 3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점점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보니까 가구 소득보다 간병비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높은 돌봄 서비스 비용 때문에 한은에서 봤을 때는 비자발적으로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여성이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네. 이런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저출산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대로면 손실 비용이 2042년에 이제 GDP의 3.6%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불가피하고 이게 그냥 돈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효과를 좀 보려면 최저임금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 다른 나라 예까지 들었는데 뭐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이제 많은 국가에서도 이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업종이나 뭐 산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이런 거고 특히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예로 든 게 홍콩이었는데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이 좀 이게 낮아진 이후에 고용이 늘었대요. 그래서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됐고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모 간병 때문에 또 이제 경제 활동 못하는 자녀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간병이 필요할 나이가 오시니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면서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렇게 되면 비용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 경쟁력 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한은에서 얘기한 것도 계속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이제 도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동남아 이제 생각하고 네. 뭐 필리핀이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동남아는 우리랑 아예 경제 사정이 다른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하면 월 206만 원이거든요. 206만 원을 주는 게 애초에 말이 돼? 그렇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터무니없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건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거 또 인종이나 나라가 달라도 최저임금 동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현행법상으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기관을 통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도 나왔을 때 네. 고용부에서 좀 난색을 표했어요. 그 이유가 이 국적에 따라서 최저임금 달리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협약을 위반하는 거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거고. 또 이제 이미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 가사도우미를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국내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2002년에 최대 15%의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에 내국인의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는 비판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차등 적용 중단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노동계에서는 원래 돌봄 노동자들이 좀 처우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저임금 노동 구조를 좀 정착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은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을 아예 통하지 말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을 해버려라. 만약 내가 이모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직접 고용하면은 이게 사적 계약이 되니까 따로 뭐 돈을 얼마를 주든 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안을 꺼낸 게 한국은행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해부터 사실 그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서울시에서 월 200만 원 필리핀 이모 100명 데려오겠다 이런 시범설 맞아요. 도입 얘기를 계속 네.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200만 원 초반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도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비용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월 이용료를 1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혀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홍콩, 싱가포르 거의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200에서 300 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은 발표가 나왔을 때도 공개적으로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안들이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돈을 받고 일하겠다고 올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간병이나 가사나 육아 도우미가 다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사람도 많고 뭐 전문성이 엄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쟁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육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내 아이를 키우게 하는데 200만 원 초반의 임금을 줘가면서 외국인 유무를 쓸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부모들이 좀 요구하는 바도 높고 좀 육아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높다고도 할 수 네. 있는데 이 외국인 이모들이 막 그 언어를 잘 하시는 편도 아니고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과연 이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도 없는데 외국인 도우미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써도 괜찮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고, 사실 영어 교육 같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좀 시범 도입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신원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뭐 돌봄비용 얼마나 부담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키우고 싶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외국인 이모를 고용을 하고 네. 아니면 사실 부모님한테 뭐 좀 그 도움을 얻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뭐 먹이고 씻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제 부모들한테는 더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좀 논의를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논의 이제 뭐 그 이모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전에 좀 어떻게 이 그 부모들이 더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직도 아빠는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회사들도 너무 많고, 네. 물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제 노동 시간 관련 부분들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육아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안들도 좋지만 진짜 박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들이 직접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경제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증 응급의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의료기관을 지키는 의료진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가 멈추면 개혁도 멈췄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다듬거나 준비 작업을 하는 곳을 조리대 또는 요리대라고 하지요. 싱크라는 영어 표현을 넣은 싱크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재료를 다듬어서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는 개수대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 개수대는 부엌에서 물을 받거나 흘려보내며 그릇이나 음식물을 닦고 또 씻을 수 있도록 한 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개수대란 단어에서 개수는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개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일까요? 아니면 한자어일까요? 설거지 같은 것을 할 때 그릇을 씻는 물이라고 하니까 물 숫자를 쓰는 한자어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개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개수를 개순물이라고도 하고요. 설거지물이라고도 합니다. 개순물은 순우리말인 개수와 물이 합해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서 개수물로 적지 않고요. 사이시옷을 넣은 개숫물로 적고 발음은 개순물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또다시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소강 상태인 시점도 있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고 국지적으로 구름이 이로 인해서 매우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한 비 혹은 눈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미세한 기온 차이로 강수 형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산지 쪽은 주로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는 1에서 5cm 정도 오겠고 경북 산지와 강원 내륙 1cm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 양은 5에서 20, 제주 10에서 30mm, 제주는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는 5mm 정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대구 13도 등 9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전남 서해안과 제주 위주로 강해지고요. 내일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도, 습도는 4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4주째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 반미 종북 세력에 국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위와 무효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에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 허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약 6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들에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기본 배상 비율 20에서 40%를 적용하는 손실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례별 실제 배상 비율은 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죠. 네, 지난 9일 오전 6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경남 통영시 육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톤급 제2 해신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선원 1명,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7명, 총 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해경은 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박 안에서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 선원 2명, 총 3명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바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3km 떨어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수색 작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인 1명과 외국인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추가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제2해신호 전복사고 발생 후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해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해경은 기상 악화로 인한 전복 또는 선체 고장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인근 해역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고요. 사고 지점 수심은 약 97m로 별다른 암초는 없었고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프로펠러에 폐그물 같은 어구가 엉켜있는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해경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사망한 4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사고 과정에서 별다른 구조 요청 신호가 없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사고는 미처 대처를 못할 만큼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선체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낚시호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호선이 좌초됐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여수 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경비함정 4척과 헬기 1대 그리고 구조대를 투입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과 선원 2명 총 18명 전원을 구조했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횟집을 찾아온 손님이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자영업자의 부인 A씨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장 내에서 탕수육 배달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사연입니다. 하루는 남녀 어른 3명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남자아이가 4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럭회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 가게 주소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A씨는 의아해서 왜 여기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지 하고는 혹시 이곳 주소를 물어보시는 게 맞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쭤보니까 대답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기로 탕수육을 배달하려고 한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A씨는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손님들은 아들 생일이라서 외식하러 나왔는데 어른들은 회를 먹고 싶지만 아들은 탕수육을 먹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생선회를 아예 못 먹는다. 그래서 탕수육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테이블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횟집이 여기만 있냐 그냥 나가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회 못 먹는 아들인데 생일에 왜 부모님은 횟집을 찾아왔을까? 저런 손님은 안 받는 게 식장이 잘 되는 일이다. 저 가족은 처음부터 중국집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A씨의 판단이 옳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2030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퇴직자는 지난 2019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임용 기간 10년 이내의 퇴직자도 2019년 7,000명대였다면 지난해 10,000명대까지 증가했는데요. 아니 힘들게 들어와서 일찍 퇴직을 결심하냐 이렇게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그리고 경직된 공직 문화와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년차 미만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74% 이상이 낮은 보수를 꼽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난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77만 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약 196만 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줄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6년 9급 시험 경쟁률이 53대 1 그리고 7급은 76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낮아지면서 지난해는 22대 1 그리고 7급은 40대 1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처우 개선과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과도한 민원이 원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최근에 김포시청에 30대 임용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8년차 공무원 A씨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라는 막말을 내뱉어서 민원인에게 대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었던 2021년에 A씨는 한 부동산 카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서 몇 달간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민원이 하루에는 50건씩 6개월 내내 이어지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라는 경험담들이 쏙쏙 나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B 씨는 입사 첫날부터 9개월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로부터 폭언 그리고 욕설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에서 일하는 7년차 공무원 A 씨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욕설과 고성을 듣고 있다고 전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서장이나 팀장들은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고발당하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구조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젊은 세대 사이에 공무원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조직의 대외적인 위상 하락과 함께 공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더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기분 좋은 소식 살펴볼까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다고요?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선발 풀타임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1개의 골과 2개 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대파했고 4골 중 3골에 손흥민이 관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정확한 패스로 브레넌 존슨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대안 쿨루셉스키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서 직접 골망을 흔들었고 3분 뒤에는 순간적인 돌파에 이은 컷백으로 티모 베르너의 골까지 도왔습니다.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돌아갔고 각종 매체에서도 9점 이상의 평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골망을 흔들면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 역사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 득점이 토트넘 통상 159번째 득점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전설 클리프 존스와의 동률을 이뤄서 공동 5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게 1882년 창단 이후에 140년이 넘는 토트넘 구단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톱5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게 된다면 존스를 제치고 단독 5위에 올라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죠?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오후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 23개 부문에서 지난 한 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 영화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는 건데요. 시상식 전부터 가장 관심이 쏠린 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과연 얼마나 많은 상을 휩쓸지였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펜하이머는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7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올해 시상식의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까지 받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입니다. 이 놀런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생애 첫 아카데미 감독상도 품에 안게 됐고요. 아시는 작품도 많으실 겁니다.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라이즈, 다크나이트를 비롯해서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했고 이제야 드디어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한편 한국계 감독 작품으로 주목받은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 못했다고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계 영화인들의 수상 소식도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패스트 라이브즈의 이 셀린송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뉴욕에서 극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각본상 부문에 후보로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영화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감독이 데뷔작으로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그리고 각본상 후보에 오른 거는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셀린 송 감독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버 3로 알려진 성능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국계의 영화인 엘리멘탈 역시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에 안타깝게 실패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갔습니다. 장재원 감독의 영화 파묘가 누적 관객수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성을 넘어서 한국 오컬트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어요. 네,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 오컬트 장르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파묘 개봉 3일째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한국형 오컬트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극장가에 오컬트 붐이 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마니아적 장르로 여겨졌던 이 오컬트 영화들이 올 봄에는 잇따라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개봉을 확정한 김인서 씨 주연의 영화 뒤주와 함께 다음 달 개봉될 영화 김윤혜 씨 주연인 신이라는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두 편 모두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한국형 오컬트 장르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파묘의 흥행 열기를 이어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 속 인물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 한동안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을 장연아리하게 만들었던 드라마 연인의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연인이라면 남궁민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 맞죠? 네. 그래도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연인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 현대 못지않게 뜨겁고 엇갈린 사랑을 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은진 배우가 연기한 6.17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통 튀는 그 눈근리의 인기녀로 나오는데요. 이 꼬리 9개 달린 상여우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 마을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질투를 받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는 동네 남자들에게는 이제 관심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딱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는데요. 이 연준도령이라는 남자예요. 이 연준도령이라는 남자는 정말 선비 중에 선비, 막 고고하고 이거 정말 성인군자로 태어났다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멋있는 사람이어서 길채가 엄청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는데 연준도령은 안타깝게도 길채를 혼인 상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연준도령하고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이장현이라는 사내가 이제 마을로 오면서 길채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장현이란 인물이 남궁민 배우였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캐릭터였어요? 네, 이 남궁민 배우가 연기한 이장현은 정말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괴짜인데요. 이 배경이 조선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 길채처럼 약간 남성시대, 이 조선시대 남성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네. 양반인데 양반답게 굴지 않고 굉장히 좀 경박하고 재물을 탐하고 선비들을 막 조롱하고요. 언행도 좀 가벼운 그런 편이죠. 자기는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 막 만나다가 여태까지 울리고 온 여인들만 한둘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이제 또 파다하게 퍼지고요. 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다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장현은 나는 내 몸 하나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좀 비겁하게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걸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기적이고 좀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별로 여주인공이 마음을 뺏길 만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캐릭터인데요.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멋있는 구석이 없는 이장현인데 이 길채한테 계속 좀 장난치듯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채는 그의 태도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를 좀 희롱하는 것 같아서 계속 무시하고 피하거든요. 근데 이 길채한테 경애라는 오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하게 길채보다 먼저 이 길채가 장현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채요. 네. 왜냐하면 이 길채가 항상 자기는 연준도령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길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나 보면 항상 이렇게 장현을 향해 있는 걸 경애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많은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내가 좀 전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데 막 마음이 좀 쓰이고 또 눈에서 아른거리고 이럴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좀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좀 피곤한가? 미쳤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좀 질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속마음을 좀 무의식에 숨겨놓으려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럼 무의식이란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 그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처지는데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한다거나 점심을 먹고 왔더니 좀 졸음이 쏟아지네. 이런 상태는 지금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의식은 당장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혹시 그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뭐 드셨어요? 금요일이요? 피자? 네. 먹은 것 같아요. 또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곰곰이 또 고민해 보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기억이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의식적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하고 그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돈을 사실은 엄청 밝히는데 나는 돈 보기를 돌보듯 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정하기 싫은 내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두려움을 숨겨놓는 것. 이것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네. 이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를 했는데 그 수면 위로 드러나서 뻔히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 작은 부분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아는 건 사실 조금밖에 되지 않고 네. 무의식이 그 빙산의 뿌리.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거대한 물 밑에 숨겨진 덩어리가 무의식이라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행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드라마 연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러면 길채는 이장현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무의식에 숨겨놓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길채는 능군리의 인기녀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꼬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인이고 또 여태까지 가장 능군리에서 멋있고 고결하고 막 반듯하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네. 갑자기 이장현이라는 정말 약간 망나니 같은 그런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제 꽁꽁 숨겨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의식이라는 게 자꾸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계속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아닌 척하는데도 좋아하는 증거를 티로 계속 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아까 말했던 그 길채가 시선이 이제 장현을 향해 있다고 한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실수로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진심을 무의식에 숨길 때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통해서 본심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말실수, 프로이트의 실언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심을 숨겨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혹은 잦은 말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신고은 작가가 따뜻한 처방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김소연 작가의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는 산문집에 되게 귀여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한 아이가 식당에 갔는데 이제 어떤 어른이 막 피어싱도 하고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되게 특이하게 꾸민 그런 어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작가가 가서 이상해 보여?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상관 쓰여요. 네. 이 아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지면 상관없어요, 신경이 쓰여요, 약간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좀 아닌 척하고 싶었던 거죠. 어른스럽게 저 상관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내심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상관 쓰여요. 이것처럼 이제 말실수가 속마음이 들킨 되게 귀여운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래서 본심을 들키고 싶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실수를 프로이트의 실언,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 연인 속에서 길체는 어떤 말실수로 본심을 드러내게 되나요? 네. 이 길체가 오랑캐를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는데요. 이 숲에서 오랑캐 습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장현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체를 딱 구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고 그래서 감동도 오고 막 설레려고 하는 순간 다시 오랑캐가 뒤에서 장현을 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길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방님 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서방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막 계속 싫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급박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장현이 왜 자기를 서방님으로 불렀냐 이러면서 계속 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체는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심 자기도 모르게 장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말실수로 본심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자존심 때문에 본심을 숨기다가 말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말실수에 모두 다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지 또 싸우지 않고 네.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의식에 대한 관점이 현대에 와서는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 혹시 오늘 오시는 길에 그 바로 방송국 앞에 가로수 나뭇잎 색깔 기억나시나요? 아니 보긴 봤어요. 근데 뭐 딱히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기억은 네. 안 나시죠. 당연한 건데요. 이 정신없이 출근하다 보면 뭐 신호등이나 보행자처럼 중요한 것은 조금 의식해서 보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의식해서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자극들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처리가 되는 걸 무의식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과거 고전 심리학에서는 이 무의식이 막 욕망, 두려움이 억압된 저장고 이렇게 조금 무시무시하게 봤다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뇌가 수용했던 정보가 처리될 때 그럴 때 무의식적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더너츠라고 되게 오래된 가수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네. 굉장히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인데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갑자기 막 열창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저도 너무 오래된 노래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너무 의외해서 내가 왜 이걸 부르고 있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싱크대 옆에 견과류 봉지가 이렇게 던져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품 이름이 하루 한 알 더너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더 너츠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도 네.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너츠 노래를 갑자기 불렀다고 해서 네. 오랫동안 막 더너츠를 흠모하고 있다가 그게 본심이 나왔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식하지 않았는데 제 눈이 그 제품의 이름을 보고 또 뇌가 그걸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디서 들려온 소리나 뭐 스쳐 지나간 글자나 이런 것들을 뇌에서 읽고 또 관련된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돼서 말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현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말실수에 항상 본심이 드러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이 정신분석 이론이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고전 이론은 맞지만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비판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오해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한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서 야나땡이라는 이제 영어 공부 플랫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비슷한 이름의 야놀땡이라는 네. 이제 숙박업소 플랫폼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웃긴 그런 장면으로 남았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 여자가 지금 모텔에 가고 싶은가 보다. 그럼 속마음이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숙박업소 CF솜이 너무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입에서 튀어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러면 우리는 말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신랑하고 연애 초반에는 그 연애 사실을 집에다 숨겼었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자꾸만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한테 오빠 그래서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말실수가 맞죠. 이제 숨기고 싶은 게 자꾸만 이제 툭툭 나오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숨기고 있는 나의 본심이 있지 않을까? 이제 내 마음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드라마 연인의 길체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이가 없는 그런 사람한테 서방님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신한테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실수를 했을 때는 그게 본심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독심술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또 판단하고 오해하고 또 그거 본심 나왔지 이러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무의식적인 처리일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위한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 신고은 작가의 따뜻한 처방 받아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연인 OST 가운데서 미연이 부르는 달빛에 그려지는 듣고 오겠습니다.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968님, 저는 말실수가 너무 잦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진심이 불쑥 나온다기보다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말실수를 줄이는 법이 혹시 있을까요? 만일 이미 오해를 산 것 같다면 상대가 기분 상했다고 티를 내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 말실수라는 게 그 이성보다 이제 말이 먼저 나왔을 때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평소에 내가 좀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꺼내기 전에 한 5초 이상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보통 말실수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백을 못 참는 거예요. 정적을 못 견디죠. 네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끊기면 내가 빨리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실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화라는 게 중간에 끊기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잘못 뱉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어떤 정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법들 한 5분 정도, 5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말실수를 분명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티를 내지 않아도 그게 마음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를 한 것 같아라고 명확하게 정확한 사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한테 최악이 이제 계속 혼자서 곱씹으면서 감정이 상하는 게 제일 나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실수를 했으면 나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아라고 바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478님,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데 무의식 중에 미운 말들만 계속하게 되네요. 오늘 방송 들어보니 제가 정말 나쁜 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이 아닌데 부모님께 말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도 제가 말만 그러지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미운 말만 하면 아무래도 마음에 쌓이실 것 같아서요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진심을 알아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좀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대상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내가 말실수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제 말로 툭툭 나갈 때는 실수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메일같이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전하는 연습을 해보면 사실 거기에서 훨씬 더 큰 진심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부모님께 예쁜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놀라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진짜 골목마다 자리한 카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또 일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카페로 향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 판매점이 많아진 걸까요? 일단 세계 최초의 커피 판매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원조 좋아하죠. 지방에 가보면 서울에도 그렇고 원조 보쌈집부터 온갖 음식마다 원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도 이 커피하고 관련돼서 커피 하우스의 원조 논쟁이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커피 하우스를 시작한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카페의 원조는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알고 보면 모두 좀 쓸데없는 주장들입니다. 아니 왜요? 최초의 카페 원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기록이 전하는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유럽보다 1세기 이상 빠른 1500년쯤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성지죠. 메카에 등장한 카읍의 한 해인 게 명확하거든요. 네. 커피를 발견한 것도 그리고 커피 하우스를 탄생시킨 것도 유럽인들이 아니라 동양인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2등, 3등도 아니고 10등 자리 놓고 다투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다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 메카에서 1500년쯤 시작된 커피 하우스 문화는 옆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을 거쳐서 오스만 튀르키예에 전파됩니다. 오스만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에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여는 게 1554년입니다. 그리고 불과 2, 3년 사이에 600개 이상의 커피 하우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유행하던 커피 하우스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어 도시마다 카페 혹은 커피 하우스가 등장한 게 17세기입니다. 네. 기록이 있는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 런던에 생깁니다. 1652년이고요. 처음에는 별도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카트나 마차에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한 구석에서 커피를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커피 판매점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처음 커피를 팔기 시작했을지 혹시 짐작하시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이 커피 하우스가 처음 등장한 메카나 오스만 제국에서는 주로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근처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요. 이름은 대부분 카읍의 한해 뜻으로는 커피집이었습니다. 이 런던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주로 사람이 많이 드는 시장 안의 음식점이나 여관에 커피 파는 업소가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태번이라는 일종의 선술집 한쪽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도쿄의 그 음식점과 술집이 많은 번화가 긴자 주변에서 발생을 하죠. 1888년이 첫 기록입니다. 근데 첫 커피집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가부차 관인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가부차는 이 가부차를 파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 괜찮다는 뜻의 가하다 할 때 가, 네. 괜찮지 않다는 뜻의 부, 그리고 커피차를 의미하는 차. 이 커피의 맛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붙인 이름 모를 차라는 뜻의 그 가부차가 커피를 상징했습니다. 이 가부차를 파는 곳, 그래서 가부차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재밌는 이름이네요. 네. 커피가 원래 처음에는 괜찮지 않은 것 같다가 여러 번 마시면 너무 괜찮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럴듯한 맛을 잘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네. 커피하우스가 등장한 장소, 뭐 이름 나라마다 다 다양한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곳에 최초의 커피 판매점이 등장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에 생겼다는 점이죠.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역세권에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도 역세권 꽤 인기가 있죠. 그렇죠. 커피 판매점이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세권은 어디일까요? 1899년에 개통한 전차의 동쪽 종점이었던 홍릉역입니다. 네. 서대문에서 출발한 전차의 종점이었던 홍릉역에는 1899년 8월에 윤영주라는 조선인이 다과점, 영어로 리프레시먼트 룸을 열었고 이곳에서 차, 커피, 코코아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1899년 8월 31일자 독립신문 영어판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음료 판매점입니다. 네. 이듬해인 1900년 1월 24, 26, 27일자 황성신문에는 또 다른 집입니다. 송교 청양관 가피차 파는 집 광고가 실렸습니다. 송교는 지금의 서울 신문로 일가,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입니다. 네. 당시 서대문에서 출발한 전차가 서는 곳, 일종의 역세권이었습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청양관 가피차 파는 집에서 찐 요리를 염가로 정결하게 제공하니 여러분은 많이 왕림해 즐겨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 제목을 보면 커피 파는 집인데 광고 내용을 보면 요리집입니다. 그렇네요. 이 청양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쉽게도 알 수 없지만 커피를 팔았던 곳이면 아주 분명합니다. 개항장이었던 제물포에 1880년대 초반에 세워진 대볼 호텔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커피 음료를 판매하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팔았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하우스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그 시절 그러니까 개화기에 커피를 판매하는 장소를 끽다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던데 맞나요? 네, 그런 이름이 있었죠. 20세기 초반 일본, 중국, 조선 세 나라에서는 차를 파는 업소 이름으로 끽다점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방의 원조죠. 이 차를 마신다는 뜻의 끽다라는 단어는 사실 조선 왕조실록에 5번 나옵니다. 중종실록에 1번, 그리고 선조실록에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차를 마신다는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여기에 상점, 즉 샵을 의미하는 점을 붙인 것이 끽다점, 일본어로는 기사텐입니다. 일본의 기사텐은 원래 휴게 기능을 지닌 음식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차나 커피를 함께 파는 곳이었죠. 지금도 일본의 기사텐은 대부분 음식이 주고 음료, 커피는 부입니다. 네. 커피만 파는 기사텐에는 입구에 커피 온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표시 없는 기사텐에 들어가면 음식점이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끽다점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00년 3월 17일 황성신문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만국 박람회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 글라스고우에서 1901년 여름에 개최할 만국 박람회장에 끽다점을 설치한다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끽다점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전해지는 기록이 있어요? 네. 첫 끽다점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08년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그 다음 해죠. 1908년 10월 당시 국립병원 격인 대한의원, 현재의 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신축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이 준공 낙성식 소식이 황성신문 10월 25일자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기증을 한 사람들 이름과 기증 품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끽다점이 보입니다. 이날 준공식에 끽다점이 설치되어 참석한 사람들에게 커피와 차를 대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끽다점이 당일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끽다점인지 병원 건물에 입주한 정식 끽다점이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끽다점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만국 박람회 끽다점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끽다점으로 이것을 인정하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만한 끽다점으로 최초는 어디예요? 예, 남대문역 역시 역세권에 생긴 끽다점입니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였던 경인선이 개통될 당시 서울의 출발역은 노량진역이었습니다. 아직 한강 다리가 없었죠. 네. 1900년에 한강 철교가 완공되고 경인선의 종착역으로 남대문역이 생깁니다. 지금 서울역이 아니고 서울역과 서대문역 중간, 그러니까 염천교 그 다리 아래에 남대문역이 있었습니다. 목조로 된 임시 2층 건물이었습니다. 1909년 11월 1일 남대문역에 끽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역에 끽다점이 등장한 거죠. 이런 사실은 황성신문 1909년 11월 3일자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에는 1일부터 끽다점을 개설하였다더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차역이나 전차, 정거장 주변에 커피를 파는 끽다점이 생기는 문화는 조선, 일본, 중국 등에 좀 공통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909년 10월 26일, 그러니까 남대문 끽다점이 생기기 5일 전이죠. 이날 아침 역에 일찍 도착한 안중근 의사가 차를 마시면서 이토를 기다린 곳도 하얼빈역에 있던 끽다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역이 실제로 사람들이 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네,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끽다점 개업 5년을 맞아서 매일신보가 이용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남대문역의 한 달 승강객은 합계 6만 5,510인이었습니다. 승객, 즉 타는 사람이 3만 2천여 명, 강객, 내리는 사람 또한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1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었던 거죠. 많죠. 네. 재미있는 것은 승강객 이외에 배웅이나 마중하는 사람이 거의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마중이나 배웅 온 사람이 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 기차가 그렇게 자주 다니진 않았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이들 중에서도 커피를 마신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뭐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 끽다점의 한 달 음식객이 743명, 수입 금액이 453원 정도였는데요. 네. 수입 금액 453원 중에서 음료 수입이 109원 정도로 나옵니다. 커피와 차가 중심인 음료 수입이 전체의 24% 정도였죠. 당시 음식값은 음료값은 음식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음료를 하나 정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신상품 커피의 인기를 생각하면 음료 판매의 50% 내외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네. 하루 평균 30장 정도의 커피가 팔렸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끽다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을까요? 글쎄요. 뭘까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외국 음식이었습니다. 외국 음식이요? 네,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은 아니고 서양 음식이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거? 서양 음식이요? 뭘까요? 뭐 피자나 스파게티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정답은 산도우 이찌입니다. 산도 있지요?
네, 샌드위치입니다. 아, 네. 커피 한 잔에는 5전 정도였는데 산도위치, 즉 샌드위치는 15전 정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도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샌드위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대문역에 생긴 대중용 커피 판매점 끽다점이 세계적인 유행과 거의 뭐 나란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한복을 입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 뭐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끽다점에는 음식을 나르고 식탁을 정리하고 음식값 계산하고 하는 등 이 주인을 도와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뭐 그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여성은 네.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남자였죠. 네. 이렇게 끽다점이나 음식점, 역 등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남자 종업원을 부르는 명칭이 당시 있었습니다. 혹시 짐작가는 명칭 있으신가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뭐 저기요, 그쵸, 뭐 저기요. 이모, 뭐 이런 이상한 호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여보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정답은 뽀이였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뽀이. 뽀이. 예, 샌드위치를 파는 곳에서 일하는 뽀이. 예, 그럴듯한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1970년대까지 음식점이나 호텔, 역 등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뽀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소년이죠. 예, 당시 프랑스가 비슷한 호칭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자 직원을 객송, 즉 소년이라는 뜻으로 불렀죠. 여자 직원은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영어권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를 보이 혹은 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뭐 못 들어봤습니다. 뭐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도 본 기억이 없고요. 베일보이가 있었지만 호칭은 아니었었죠. 직업 이름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식 호칭에 새로 들어온 영어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보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프랑스어가 좀 어렵죠. 객송도 어렵고 마드모아젤도 길고 어려워요. 같은 서양의 단어이면 뜻이 같은 보이가 선택된 것이라고 봐야죠. 당시 보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열차 보이, 호텔 보이, 기선 보이, 요리점 보이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끽다점 후에 생기는 카페 등 서비스 업종에 여성들이 진출을 합니다. 1910년대 후반입니다. 이런 여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보이는 맞지 않죠. 예, 당시 사람들도 여자를 뽀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용어가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 신문 등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뭘까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엿보이? 어떻게 보셨군요. 예, 정답은 엿보이였습니다. 네. 여자보이입니다. 여교사, 여순경, 네. 뭐 여검사, 여군, 여사장, 여판사 등 직업 앞에 여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한 초기 사례 중 하나가 아마도 엿보이가 아닐까 합니다. 이 대부분의 근대적 직업의 주인공이 남자였는데 여자들이 같은 직업에 등장하면서 이들을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직업이 원래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인데 여성이 신기하게 하고 있네 뭐 이런 차별적인 의미입니다. 초기 남대문 끽다점에서 일하던 뽀이는 김군이었습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그럼 뽀이, 엿보이 이런 호칭이 신문 같은 공식 기록에도 나오나요? 네, 뽀이라는 표현은 1910년대 중반 신문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네. 1918년 10월 1일 대구역 신축과 함께 역 건물 안에 문을 연 끽다점에서 여자를 급사로 채용했다는 기사가 부산일보 1918년 10월 6일자에 나오는데요. 기사 제목은 대구 끽다점 개업이었고 부제가 엿보이의 애교였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뽀이 범죄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뽀이, 엿보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엿보이는 1920년대 중반에 웨이트리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내지로 변합니다. 일제시대에는 끽다점 말고 카페라는 업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카페는 끽다점과는 다른 거였어요? 예, 끽다점은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이 중심인데 그곳에서 커피를 파는 곳인 반면에 1910년대 초에 등장한 카페는 커피, 차 그리고 맥주나 위스키 등 음료가 주고 디저트류의 음식이 따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가 함께 판매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죠. 그런데 1920년대 중반부터는 카페에서는 술과 웨이트리스가 커피나 음식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일본을 따라서 이 퇴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끽다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카페라는 이름의 업소는 언제 등장하게 돼요? 네, 일본의 카페라는 명칭의 커피 판매점이 등장한 게 1911년 봄이었습니다. 도쿄에 일본 최초의 카페 라이온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페가 처음 등장한 것도 같은 1911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지금의 남대문 3가에 생긴 서양 음식점 청목당 3층에 생긴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이름이 카페 타이거였습니다. 일본은 라이언, 조선은 타이거. 일본인들은 사자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 좋아하는 풍습이 첫 카페 이름에도 반영된 거죠. 일본과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이고 경쟁적인 나라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등장한 최초의 끽다점 이야기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로지 커피 때문에 대통령이 된 미국의 제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97년에 취임한 커피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때문에 조선이 멸망하게 된 아픈 역사를 만납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가 되네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